오늘부터 읽을 책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1942년도에 첫 출간이 되었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1부가 6개의 글, 2부가 5개의 글로 되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 제1부 1.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랭구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서 오후 중에 도착할 생각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사유가 그러한 만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해주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아마도 모레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조문 인사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마치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기정사실이 되어 만사가 다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 사람들은 모두 나에 대하여 매우 마음 아파했고 셀레스틴은 나에게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신데.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간까지 따라 나왔다. 나는 좀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에마누엘의 집에 올라가서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에마누엘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은 것이다.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갔다. 그처럼 서둘러 대며 다른 박제를 친 데다 버스의 흔들림, 가솔린 냄새, 길과 하늘에 반사되는 햇빛, 아마도 그런 모든 것이 더해져 나는 졸음에 빠져버렸다. 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거의 내내 잤다. 잠을 깨고 보니 어떤 군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먼 데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더 말하기가 싫어서 네 하고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즉시 엄마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관리인이 내게 양로 원장을 만나야 된다고 했다. 원장이 바빴으므로 나는 조금 기다렸다. 그동안 줄곧 관리인이 이야기를 했다. 이었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단 키가 작은 늙은이였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게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을 하도 오래 붙잡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손을 빼내야 할지 몰랐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여 보고 나서 나에게 말했다. 메르스 부인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셨군.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자네밖에 없었고. 나는 그가 내게 무언가 나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변명할 건 없네 이 사람아. 나도 자네 어머니의 서류를 읽어보았네만 어머님을 부양할 수가 없는 처지였더구먼. 어머니한테는 요양사가 필요했는데 자네 봉급은 변변치 못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여기서 더 행복하셨지. 네 원장님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알다시피 어머님께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있었거든. 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시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자네는 젊어서 자네와 같이 살았더라면 답답해했을 걸세. 정말 그랬다. 집에서 살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만 보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간 처음 며칠 동안 엄마는 자주 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때문이었다. 몇 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데리러 나오겠다 했더라도 엄마는 울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습관 때문에. 지난해에 내가 그의 양로원에 가지 않은 것도 약간은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한 일요일을 빼앗기기 때문이기도 했다. 버스를 타러 가서 표를 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야 하는 수고는 그만두고라도 말이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이윽고 원장이 말했다. 아마도 어머님을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고 그는 앞장서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청계로 나서자 그가 설명을 덧붙였다. 조그만 영안실로 어머니를 옮겨 놓았네. 다른 원우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재원자가 하나 죽을 때마다 2, 3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 그렇게 되면 일하기가 어려워져. 우리는 어떤 앞마당을 지나는데 거기에는 노인들이 많았고 그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끼리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는 잠시 대화가 뚝 끊겼다. 그리고 우리의 등 뒤에서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마치 앵무새들이 나직하게 제잘거리는 소리 같았다. 어떤 조그만 건물의 문 앞에 이르자 원장은 나를 두고 가며 말했다. 그럼 나는 그만 가보겠네, 메르스군. 사무실에 있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게.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다네. 그러면 자네가 고인 곁에서 밤샘을 할 수 있겠나 싶었지. 끝으로 한 가지 말해두자면 어머님께서는 가끔 동료 원우들에게 장례는 종교 의식에 따라 치러주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네. 필요한 준비는 내가 다 해두었네. 하지만 자네에게 그 점을 알려두고 싶었어. 나는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생전에 종교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이 되고 큰 유리창이 나 있는 매우 밝은 방이었다. 의자들과 X자 모양의 받침대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중 방 한가운데에 있는 2개의 받침대 위에는 뚜껑을 덮은 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호두 기름을 먹인 판자에 살짝 박아놓은 나사모만이 반짝거리며 눈에 띄었다. 관 곁에는 흰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강렬한 빛깔의 스카프를 두른 아랍인 여자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내 뒤쪽에서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좀 더듬거리며 말했다. 관을 닫아 놓았습니다만 어머니를 보실 수 있도록 나사못을 풀어 드려야지요. 그러면서 관으로 다가가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안 보시렵니까? 내가 말했다. 네. 그가 멈칫했다. 나는 그런 소리는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거북했다. 조금 후 그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요? 그러나 나무라는 의존은 아니었다. 그저 물으나 보자는 듯한 투였다. 나는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흰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해합니다. 푸르고 맑은 그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얼굴빛은 조금 붉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관리인이 나에게 말했다. 궤양이 생겨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밑을 지나 머리를 한 바퀴 빙 둘러 감고 있는 띠가 보였다. 코 부분에서 띠가 불룩하지 않고 납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온통 허연 띠뿐이었다. 간호사가 나가자 관리인이 말했다. 혼자 계시게 해드려야겠네요.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나 그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그냥 서 있었다. 그렇게 등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은 나는 거북했다. 방 안에는 기울어져가는 오후의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무늬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다. 나는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관리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됐습니까? 그가 즉시 대답했다. 5년 됐습니다. 마치 진작부터 내가 그렇게 물어주기를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그러고 나서 그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혹시 누가 자기에게 마렌고 양로원에서 관리인으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자기는 펄쩍 뛰었을 거라고 했다. 자기는 64살이며 파리 태생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아, 이 고장분이 아니시군요. 그러다가 그가 나를 원장실로 안내하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했다는 게 생각났다. 나는 그에게 평원지대에서는 특히 이 지역에서는 날씨가 몹시 덥기 때문에 서둘러 매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가 파리에 살았고 그곳이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고 내게 알려준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시선을 사흘, 때로는 나흘씩이나 묻지 않고 두는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며 실감을 할 겨를도 없이 벌써 연구마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만둬요. 이분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영감은 낯을 붉히며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나서서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고 말했다. 나는 관리인의 이야기를 막고 또 재미있다고 느꼈다.
그 조그만 영안실에서 관리인은 자신이 극빈자로서 양로원에 들어온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여기기에 그 관리인 자리를 자원했다. 내가 그에게 결국 그 역시 재혼자 중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혼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저 사람들, 또 어쩌다가는 노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재혼자들 중 몇몇은 그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관리인인 만큼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해 권한이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저녁이 다 된 것이었다. 삽시간에 유리창 위로 어둠이 짙어져 있었다. 관리인이 스위치를 돌리자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가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밀크 커피를 한 잔 가져오겠다고 했다. 나는 밀크 커피를 매우 좋아하므로 그러라고 했다. 조금 뒤엔 그가 쟁반을 들고 돌아갔다. 나는 밀크 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엄마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쩔지 몰라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꺼릴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나는 관리인에게 담배를 한 대 권했고 우리는 함께 피웠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친의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오실 겁니다. 관습이 그러니까요. 의자와 블랙커피를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등 가운데 하나를 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흰 벽에 반사되는 불빛 때문에 피로를 느꼈던 것이다. 관리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켜든지 다 끄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돌아와서 의자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중 한 의자 위에 커피포트를 놓고 그 주위에 찻잔들을 포개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엄마의 건너편 쪽으로 가서 나와 마주보고 앉았다. 간호사도 내게 덕을 보인 채 안쪽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팔을 놀리는 것으로 보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 안이 따뜻했고 커피를 마셔서 몸이 훈훈해졌고 열어놓은 문으로는 밤과 꽃냄새가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약간 졸았던 것 같다. 무언가 가볍게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던 터라 방 안의 흰빛에 더욱 눈이 부셨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물체 하나하나, 모서리 하나하나 모든 곡선들이 눈이 아플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모두 이남원명 되었는데 그들은 소리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으로 살며시 들어왔다. 그들의 의자끈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이나 옷차림의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다 들어왔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허리에 꽉 졸라맨 끈 때문에 그들의 불룩한 배가 더욱 튀어나와 보였다. 나는 지금까지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어느 정도로 불룩해질 수 있는지 주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여위였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은 눈은 보이지 않고 다만 온통 둥지를 튼 주름살들 한가운데서 광채 없는 빛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입 빠진 입속으로 입술이 다 말려 들어간 모습으로 어색하게 머리를 끄덕였는데 그것이 내게 하는 인사인지 아니면 그들의 버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때 나는 그들 모두가 관리인을 가운데 두고 나와 마주보고 앉아서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았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둘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작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내 느낌으로는 그녀가 언제까지나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축 처진 채 침울한 나체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관이든 지팡이든 무엇이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오로지 그것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여자였으므로 나는 몹시 놀랐다.
그 웃음소리를 이젠 그만 들었으면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관리인이 그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규칙적으로 울었다. 그때 관리인이 내 쪽으로 왔다. 그는 내 곁에 앉았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더니 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알려주었다. 저분은 모친과 매우 가깝게 지냈답니다. 여기서는 모친이 하나뿐인 친구였는데 이제 자기는 친구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이 차츰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 코를 훌쩍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잠잠해졌다. 나는 더 이상 졸리지 않았지만 고단하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그저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그중 몇몇 노인네들이 볼때기 안쪽을 쪽쪽 빨면서 그런 야릇한 혀차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만큼 제각기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그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그 죽은 이가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틀린 느낌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모두 관리인이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어느 순간 눈이 떠져서 보니 노인들이 서로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어떤 한 사람만이 양손으로 지팡이를 걸어쥐고 그 손등 위에 턱을 괜 채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허리가 점점 아파져서 나는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조금 뒤 노인 중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 기침을 몹시 했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송수건에 가래침을 뱉어냈는데 매번 뱉는다기보다는 마치 몸에서 잡아 뜯는 듯 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깼고 관리인은 그들에게 나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불편한 밤샘으로 인해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방문을 나서면서 내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고 보낸 그날 밤이 우리의 친밀감을 두텁게 만들어 주기라도 했다는 것이다.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주었고 나는 간단한 세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랭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언덕들 위로 불그스레한 빛이 하늘 가득 퍼지고 있었다. 언덕을 넘어오는 바람에 소금기 냄새가 여기까지 실려왔다. 쾌청한 하루가 시작되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앞마당의 플라트너스 밑에서 기다렸다. 나는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고 더 이상 졸음은 오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이 생각났다. 바로 그 시각이면 그들은 출근하기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각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런 생각에 좀 정신을 팔고 있었지만 건물들 안에는 울리는 종소리에 주의가 산만해져 버렸다. 창문저 안쪽이 한동안 소란스럽더니 이었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해는 하늘로 좀 더 떠올랐다. 햇빛이 내 말을 뜨겁게 하기 시작했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원장이 나를 좀 보자고 한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시키는 대로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했다. 나는 그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웃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더니 나에게 말했다. 장의사 사람들이 조금 전부터 와 있네. 어서 관을 닫으려고 할 생각인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보겠는가?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지시했다. 피자크, 그 사람들에게 닫아도 된다고 하게. 그러고 나서 원장이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노라고 하기에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기 책상으로 가 앉았고 짧은 다리를 꼬았다. 그는 나와 자기만이 담당 간호사와 함께 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원칙적으로 재혼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밤샘만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인정상의 문제니까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엄마의 오랜 남자친구였던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다. 토마 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대목에서 원장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했다. 사실 좀 유치한 감정이긴 해. 하지만 그 영감과 자네 어머니는 떨어져 지내는 일이 거의 없었어. 원 내에서는 놀리느라고 페레스에게 자네 약혼자군 하고 말하고 했다네. 그는 웃었지. 그들에겐 그게 재미있었던 거야. 메르소 부인의 죽음으로 그가 몹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난 그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왕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원장은 일어서서 사무실 창밖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그가 말했다. 마랭고의 주임 신부님이 벌써 오시네. 일찍 오셨군. 그는 바로 마을 안에 있는 성당까지 가자면 최소한 45분은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다. 건물 앞에 사제와 복사 아이 둘이 서 있었다. 그 중 한 아이가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사제는 그 아이 쪽으로 몸을 숙여 은줄의 길이를 알맞게 조절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으로 가자 사제가 허리를 펴었다. 그는 나를 몽피스, 이 몽피스라는 뜻은 나의 아들이라는 원래의 뜻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천주교 사제가 남성 신도를 부를 때 흔히 쓰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네요. 예. 그는 나를 몽피스라고 부르면서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얼핏 보니 관 뚜껑의 나사못들이 꽉 조여 박혀 있었고 실내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4명 있었다. 연구마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의 말과 기도를 시작하는 사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남자들이 관을 덮을 큰 보자기를 가지고 관 앞으로 나섰다. 사제와 그를 뒤따르는 복사들과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 내가 모르는 어떤 부인이 서 있었다. 메루소시 1세, 원장이 말했다. 나는 그 부인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고 다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웃음기 없는 앙상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여 인사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그리고 운구하는 남자들을 따라 양로원을 나왔다. 문 앞에 연구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연구마차는 길쭉하게 생긴 데다 니스 칠이 번들거려서 필통을 연상시켰다. 연구마차 앞에는 장례 진행자가 서 있었는데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한 키가 매우 작은 사내였다. 그리고 그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노인이 한 사람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스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위가 동그랗고 전도리가 넓은 축 처진 중절모를 썼고 바지는 구두비로 비틀리며 늘어진 데다가 검정 보타이는 셔츠의 커다란 흰색 칼라에 비해 지나치게 작았다. 검은 점 투성이인 코 아래에서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귀는 상당히 가느다란 흰 머리털 밑으로 축 늘어진 채 귓바퀴가 흉하게 말린 야릇한 모양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에서 그 귀만이 핏빛으로 새빨간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장례 진행자가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앞장서 가고 그 다음에 연구마차 주위에 4남자, 그 뒤로 원장과 나, 행렬의 맨 끝에는 담당 간호사와 페레스 씨.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했다. 하늘이 땅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고 열기가 급속히 높아졌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길을 떠나기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서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는 왜소한 영감에 다시 모자를 벗었다. 내가 고개를 약간 돌려 그를 쳐다보고 있으려니 원장이 내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원장은 나에게 어머니와 페레스 씨가 저녁이면 간호사를 대동하고서 마을까지 자주 산책을 하곤 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주위의 불판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 닿는 언덕까지 줄지어 서 있는 실편백나무들, 그 젓갈색과 초록색의 대지, 드문드문 흩어져 있지만 그린 듯 뚜렷한 집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고장에서 저녁은 우수해지던 휴식과도 같았을 것이다. 오늘은 환경을 전율케 하면서 천지에 넘쳐나는 태양 때문에 이 고장은 비인간적이고 길을 꺾어놓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페레스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연구마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영감은 자꾸 뒤로 쳐졌다. 연구마차 곁에서 따라가던 남자 중 하나도 이제 뒤로 쳐져서 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벌써 오래전부터 불판이 벌레 소리와 타닥거리는 풀잎 소리로 수선스러웠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땀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었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곤 했다. 그때 남자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동시에 그는 오른손으로 모자 차양을 들어 올리고 왼손에 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했다. 지독히 내려쬐네요.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조금 후에 그가 물었다. 당신 어머니인가요? 그때 나는 또 네 하고 말했다. 연세가 많으셨나요? 나는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그렇죠 뭐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페레스가 우리 뒤로 한 50m쯤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펠트 모자를 흔들면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원장도 쳐다보았다. 그는 필요 없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아주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몇 방울 맺혀 있었지만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행렬의 걸음이 좀 더 빨라진 것 같았다. 내 주위에는 여전히 햇빛이 넘쳐날 듯 빛나는 똑같은 들판 그대로였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느 한순간 우리는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을 지났다. 뜨거운 햇볕에 아스팔트가 녹아 터져 있었다. 발이 그 속에 푹푹 빠졌고 그러면서 아스팔트에 번쩍거리는 속살이 드러났다. 연구마차 위로 보이는 삶은 가죽으로 만든 마보의 모자는 마치 바로 그 검은 진창을 이겨서 만든 것만 같았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의 끈적거리는 검은색, 상복들의 우중충한 검은색, 니스칠을 한 연구마차의 검은색, 이런 색깔들의 단조로움 가운데서 나는 좀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햇빛, 가죽 냄새, 마차의 말똥 냄새, 니스칠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지난밤의 과로,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눈과 머릿속이 온통 혼미했다.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구름까지 드러워진 열기 속에 파묻힌 페레스 영감이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더니 이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눈으로 찾아보았더니 그가 길을 벗어나 들판을 갈로지를 가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나는 집이 내 앞 저쪽에서 구부러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지방을 잘 알고 있는 페레스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지름길로 접어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길이 구부러지는 곳에서 그는 우리와 다시 만났다. 그랬다가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들판을 가로질러 갔고 그러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 해서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어찌나 신속하고 확실하고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마을 의교에서 담당 간호사가 나에게 말을 건넸던 것이 기억난다. 그녀는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목소리, 감미롭고 떨림이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천천히 가면 열사병에 걸리기 쉽고 너무 빨리 가면 땀을 많이 흘려서 성당 안에 들어가선 오한이 나요. 그 말이 옳았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었다. 그 밖에 그날의 광경들이 몇 가지 머릿속에 남아있다. 가령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라잡았을 때의 페레스의 얼굴, 험군과 힘겨움으로 인해 굵은 눈물이 그의 뺨을 적시고 있었다. 그의 주름살 때문에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눈물 줄기들은 퍼졌다가 한데 모였다가 하면서 그 허물어진 얼굴 위에서 니스칠을 해놓은 듯 번들거렸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성당, 보도 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의 무덤 위에 놓인 붉은 제라늄 꽃들, 테레스의 기절, 기절 여기는 갈로 속에 마치 무슨 꼭두각시가 해체되어 쓰러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엄마의 관이로 굴러떨어지던 핏빛 흙, 그 속에 섞여들던 나무 뿌리의 허연 살, 그리고 또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여느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끊임없는 부르릉거리는 모터 소리,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알제라는 빛의 둥지 속으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 12시간 동안 실컷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이었다.
2.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을 때 사장이 왜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는지 깨달았다. 오늘이 토요일인 것이다. 나는 말하자면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인데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당연히 사장은 그렇게 되면 내가 일요일까지 합쳐서 사흘이나 쉬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엄마의 장례식을 오늘 치르지 않고 어제 치른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어차피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었을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제 하루 일로 피곤했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오늘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했다. 나는 전차를 타고 항구 해수욕장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나는 물속에서 마리 카드로나를 만났다.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타이피스트인데 당시 나는 그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부표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거들어 주었고 그러다가 그녀의 젖가슴을 스쳤다. 나는 아직 물속에 있는데 그녀는 벌써 부표 위에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머리카락이 눈 위로 흘러내린 채 웃고 있었다. 나는 부표 위 그녀 곁으로 기어올랐다. 날씨가 기분 좋았고 나는 장난하는 척하며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를 베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나는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 온 하늘이 내 눈 가득 들어왔다. 하늘은 파랗고 황금빛이 돌았다. 나는 목덜미 아래서 마리의 배가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살짝 잠이 든 채로 오랫동안 부표 위에 머물러 있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그녀 뒤를 따랐다. 나는 그녀를 따라잡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같이 헤엄을 쳤다. 마리는 줄곧 웃고 있었다. 항구의 두기로 올라가서 몸을 말리는 동안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내가 더 탔는데요. 나는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페르낭델이 나오는 이 페르낭델은 본명은 페르낭 콩당댕이라고 하는데 20세기 프랑스 영화계의 유명한 희극 배우라고 합니다.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둘이 옷을 다 입었을 때 마리는 내가 검은 넥타이를 낸 것을 보고 매우 놀란 것 같았고 상중이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대답했다. 언제 상을 당했는지 그녀가 알고 싶어 하기에 나는 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약간 흠칫했지만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사장에게 이미 그 말을 했다는 게 생각나서 그만두었다. 그건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차피 사람이란 언제나 약간 잘못이 있기 마련이니까. 저녁 때 마리는 이미 모든 걸 잊고 있었다. 영화는 때때로 웃기기도 했지만 정말이지 너무 바보 같았다. 마리는 다리를 내 다리에 딱 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무렵 그녀에게 키스를 했는데 서투르게 대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눈을 떴을 땐 마리는 가고 없었다. 그녀는 아주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내게 설명했었다.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따분한 기분이 되었다.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로 돌아가 마리의 머리카락이 남긴 소금기 제거를 베개 속에 더듬다가 소금기 냄새를 베개 속에 더듬다가 10시까지 잤다. 그러고는 12시까지 계속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피웠다. 나는 여느 때처럼 셀레스틴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나는 그게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란을 몇 개 익혀가지고 빵도 없이 접시에다 입을 대고 먹었다. 빵이 떨어져서나 살아 내려가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고 나서 좀 심심해져서 나는 아파트 안에서 어정거렸다. 엄마가 함께 살 때는 알맞은 아파트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너무 커서 식당의 테이블을 내 방으로 옮겨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내 방에서만 지낸다. 바닥에 약간 꺼진 밀집 의자들, 거울이 누렇게 변색된 옷장, 화장대, 구리 침대 사이에서 말이다.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방치되어 있다. 잠시 후 나는 무엇이든 해야겠기에 옛날 신문을 한 장 들고 읽었다. 그리고 크레셴 소금 광고를 오려서, 이 크레셴 소금 광고라는 것은 이 20년, 30년대에 프랑스에서 과장된 광고를 통해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졌던 영국제 소금이랍니다. 크레센 소금 광고를 오려서 신문에 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낡은 공책에다 풀러붙였다. 나는 손을 씻고 마침내는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내 방은 변두리의 간선도로에 면해 있다. 오후엔 날씨가 좋았다. 그러나 복도는 눅진눅진했고 행인들은 드물고 걸음도 빨랐다. 우선 산책하러 가는 가족들이 지나갔다. 사내 아이들은 세일러복 상의와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반바지 차림으로 뻣뻣한 옷 속의 거동이 좀 거북해 보였고, 계집아이는 커다란 분홍색 리본을 달고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뒤로는 밤색 비단 옷을 입은 엄청나게 뚱뚱한 어머니와 전에 본 적이 있는 키가 작고 바짝 마른 남자가 지나갔다. 그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손에는 단장을 짚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지나가는 그를 보면서 나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왜 그를 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조금 뒤에 변두리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는 기름을 반지르르하게 바르고 붉은 넥타이를 메고 허리가 잘록한 양복 저고리에 수놓은 장식 손수건을 꽂고 코가 모난 구두를 신은 젊은이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시내 영화관에 가겠거니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찌감치 길을 나서서 큰 소리로 웃으대며 서둘러 전차를 타러 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로는 길이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다. 아마 도처에서 공연들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이제 길에는 가게를 보는 주인들과 고양이들 뿐이었다. 길가에 늘어서 무화과 나무들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선명하지는 않았다. 맞은쪽 보도에는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문 앞에다 내놓고 등받이 위에 두 팔을 얹고 거꾸로 타고 앉았다. 조금 전에는 초만원이었던 전차들도 이제는 거의 비어있었다. 담배가게 옆의 조그만 카페 피에로에는 종업원이 텅 빈 가게 안을 톱밥을 뿌려서 썰고 있었다. 그야말로 일요일이었다. 나는 의자를 돌려서 담배가게 주인의 의자처럼 해놓았다. 그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담배를 2대 피웠고 안에 들어가 초콜릿을 한 조각 꺼내가지고 다시 창가로 나와 먹었다. 얼마 안에서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고 나는 여름 소나기가 퍼붓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은 차츰 맑아졌다. 그래도 구름이 지나가면서 길 위에 비의 전조와도 같은 것을 남겨놓아 길은 한층 더 어둑했다. 나는 오랫동안 자리에 남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5시에 전차들이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교외의 경기장으로부터 발판이며 난간에까지 다닥다닥 올라선 구경꾼들을 다시 싣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전차들은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다. 그들 손에 들린 작은 가방들을 보면 운동선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팀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고 노래를 불렀다. 그중 여럿이 나에게 손짓을 했다. 하나는 우리가 이겼어 하고 나에게 소리치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끄덕여 그럼 했다. 그때부터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해가 조금 기울었다. 지붕들 위로 하늘이 불그레하게 물들었고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길거리는 활기를 띠었다. 산책 나갔던 사람들이 차츰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 속에서 그 점잖다는 사람을 알아보았다. 어린애들은 울거나 손목을 잡힌 채 끌려오고 있었다. 거의 동시에 동네의 영화관들이 관람객들을 길로 쏟아냈다.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태도가 여느 때보다 더 결연해 보여서 나는 그들이 모험 영화를 보고 나오는구나 생각했다. 시내 중심가의 영화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조금 뒤에 도착했다. 그들의 표정은 좀 더 심각해 보였다. 아직 웃고 있긴 했지만 가끔씩 피로하고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그들은 가지 않고 남아서 맞은쪽 인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 동네의 젊은 아가씨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서로 팔을 끼고 서 있었다. 청년들이 일부러 그 옆으로 지나쳐가면서 농을 걸었고 여자들은 고개를 돌리고 웃으댔다. 그중 내가 아는 몇몇 아가씨들은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졌고 어둠 속에 떠오르던 초저녁 별들이 그 때문에 흐릿해졌다.
나는 그처럼 온갖 사람들과 불빛이 가득한 보도를 바라보느라고 그만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로등 불빛에 젖은 보도가 번들거렸고 전차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나가면서 빛나는 머리털, 웃음 띤 얼굴 혹은 은팔찌 위에 그림자를 던졌다. 얼마 후 전차들이 점점 뜸해지고 벌써 캄캄해진 밤이 나무들과 가로등 위에 내려앉으면서 동네가 어느 틈엔가 텅 비어버리자 마침내 첫 번째 고양이가 나타나 다시 인적이 끊긴 거리를 천천히 가로질러 갔다. 그러자 나는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의자 등받이에 턱을 괴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좀 아팠다. 나는 내려가서 빵과 파스타를 좀 사왔고 음식을 만들어 선채로 먹었다. 창가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 했으나 공기가 선선해져서 좀 추웠다. 나는 창문을 닫았고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거울 속에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함께 놓여있는 테이블 한 끝이 비친 것을 보았다. 나는 언제나 다름없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이제 엄마의 장례가 끝났고 나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갈 것이고 그러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3. 오늘 나는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했다. 사장은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나에게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물었고 그 역시 엄마의 나이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틀리게 대답하지 않으려고 한 60점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사장은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 끝난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내 책상 위에는 서나 정권이 잔뜩 쌓여 있었고 나는 그걸 모두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나는 손을 씻었다. 정우, 나는 이 시간을 좋아한다. 저녁은 회전식 수건이 완전히 젖어 있어서 기분이 덜 좋다. 온종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사장에게 그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사장은 자기도 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지엽적인 작은 일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조금 늦은 12시 반에 발송과에 근무하는 에마뉘엘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이 바다 쪽을 향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항구의 화물선을 바라보는데 한동안 정신이 팔려 있었다. 바로 그때 트럭 한 대가 쇠사슬 소리와 폭발음을 요란스럽게 내면서 달려왔다. 에마누엘이 나에게 잡아 탈까? 하고 묻기에 나는 다른 박질을 치기 시작했다. 트럭이 우리를 지나쳐버렸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 내달렸다. 나는 소음과 먼지 속에 묻혀버렸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권양기며 또 다른 기계들, 수평선 위에서 춤추는 돛대들, 우리 옆에 늘어선 선체들 가운데를 달릴 때의 그 어지러운 흥분만이 느껴졌다. 내가 먼저 달리는 트럭에 발을 걸치고 재빨리 뛰어올랐다. 그러곤 에마누엘이 올라앉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우리는 숨이 턱 끝에 닿아 있었고 트럭은 부두의 고르지 못한 포도 위를 먼지와 땡볕 속에서 덜컥거리며 달렸다. 에마누엘은 숨이 넘어갈 듯이 웃어댔다.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셀레스틴의 식당에 도착했다. 언제나 다름없이 셀레스틴은 뚱뚱한 배에다 앞치마를 두른 채 흰 코스튬을 달고 거기에 있었다. 그는 나에게 그래도 잘 지냈지? 하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나는 얼른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좀 잤다. 포도주를 조금 많이 마셨던 것이다. 잠에서 깨니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늦었기 때문에 뛰어가서 전차를 탔다. 오후 내내 나는 일을 했다. 사무실 안은 몹시 더웠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 부둣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 돌아오는 것이 행복했다. 하늘은 초록빛이었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삶은 감자 요리를 해먹고 싶었던 것이다. 컴컴한 청계를 올라가다가 나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인 살라마노 영감과 마주쳤다. 영감은 개를 데리고 있었다. 8년 전부터 영감은 볼 때마다 늘 개와 함께 있었다. 그 스페니엘 품종의 개는 무슨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습진인 것 같았다. 그 때문에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온몸이 갈색의 반점과 딱지 투성이었다. 그 개와 단둘이 조그만 방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살라마노 영감은 마침내 개를 닮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는 붉은스름한 딱지들이 있었고 털은 누렇고 듬성듬성하다. 한편 개는 주인에게 구부정한 자세를 배웠는지 주둥이는 앞으로 나오고 목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한 종족인 것 같은데 서로를 미워한다.
하루에 2번씩 11시와 오후 6시에 영감은 개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킨다. 8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산책 코스를 바꾼 적이 없다. 언제나 리오온가를 따라가는 그들을 볼 수 있는데 개가 늙은이를 끌고 가다가는 기어코 살라마노 영감의 발이 걸리고 만다. 그러면 영감은 개를 때리고 욕을 퍼붓는다. 개는 무서워서 슬슬 기며 따라간다. 이번에는 영감이 개를 끌고 갈 차례다. 개가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앞서서 주인을 끌고 당기면 또 매를 맞고 욕을 먹는다. 그때는 둘이 다 멈춰서서 개는 공포에 떨며 주인은 미움에 떨며 서로 노려본다. 매일매일 그 모양이다. 개가 오줌을 싸고 싶어 해도 영감이 걸을 시간을 주지 않고 끌어당기니까 스페니얼 개는 오줌 방울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따라간다. 어쩌다가 개가 방 안에서 오줌을 싸면 또 매를 맞는다. 그렇게 지낸 것이 8년째다. 셀레스트는 늘 딱하기도 하지 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청계에서 살라마노와 마주쳤을 때 그는 개에게 욕짓거리를 퍼붓는 중이었다. 못된 놈, 망할 놈 하고 그는 야단을 쳤고 개는 끙끙거렸다.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인사를 해도 영감은 여전히 욕짓거리를 해댔다. 그래서 나는 개가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영감은 그저 못된 놈, 망할 놈 하고 말할 뿐이었다. 영감은 개에게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목줄의 무엇인가를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보았다. 그제야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억지로 화를 참는 목소리로 이놈이 늘 이렇게 버티는 거요 하고 대꾸했다. 그러고는 개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개는 네 발로 질질 끌려가면서 끙끙거렸다. 바로 그때 나와 같은 층에 사는 또 다른 이웃 사람이 들어왔다. 동네에서는 그가 여자들을 덩쳐먹고 산다고들 한다. 그러나 직업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의 대답은 창고 감독이다. 대체로 그는 사람들에게 전혀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곧잘 말을 걸었고 또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가끔 내 방에 잠깐씩 들르기도 한다. 나는 그와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그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의 이름은 레몽 생테스다. 그는 키가 상당히 작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코는 마치 권투 선수의 코 같다. 옷차림은 언제나 반듯하다. 그 역시 살라마노 이야기를 하면서 딱하지 뭐예요? 하고 말했다. 그 꼴을 보면 역겹지 않느냐고 그가 묻기에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청계를 다 올라와서 막 헤어지려고 할 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순대랑 포도주가 있는데 한 조각 같이 할래요? 나는 그러면 끼니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좋다고 했다. 그 집 역시 창문 없는 부엌이 딸린 방 하나뿐이다. 그의 침대 머리 위에는 흰색과 분홍색 석고로 만든 천사상과 챔피언들의 사진들과 여자의 나체 사진 2-3장이 붙어있다. 방 안은 더럽고 침대는 어질러져 있었다. 그는 먼저 석유 램프를 켠 다음 호주머니에서 상당히 지저분한 붕대 하나를 꺼내어 오른손에 싸매었다.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는 어떤 녀석이 시비를 걸어서 주먹 다짐이 있었다고 했다. 그건 말이죠, 메르소 씨 하고 그가 말했다. 내가 못된 놈이라서가 아니라 참지 못하는 성미라서 그래요. 그 녀석이 나한테 네가 남자라면 전차에서 내려 그러더라 말이에요. 나는 가만 좀 있지 그래 하고 말했지. 녀석이 나더러 남자답지 못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나는 전차에서 내려서 말했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걸? 그렇지 않으면 본때를 베어줄 테니. 무슨 본때? 하고 녀석이 대꾸를 하더군요. 그래서 한테 먹였죠. 그러더니 나 자빠지더군요. 이렇게 주르고 했죠. 그런데 녀석이 땅에 자빠진 채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무릎으로 한 방, 주먹으로 2방을 먹였죠. 녀석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더군요. 내가 그 녀석에 이제 됐냐고 물었죠. 녀석은 됐다고 하더군요. 말을 하면서 생태에서는 줄곧 붕대를 매만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보다시피 내가 시비를 건 게 아니었어요. 녀석이 함부로 대든 거지. 그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그는 마침내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말을 구하고 싶었는데 내가 남자다운 데다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으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면서 그래준다면 자기는 내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나에게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좋다고 말했더니 그는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는 순대를 꺼내서 프라이팬에다 굽고는 컵, 접시, 포크, 나이프와 포도주 2병을 내려놓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먹으면서 그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다.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내 정부였죠. 그가 싸움을 한 사내는 그 여자의 오빠였다. 그는 자기가 그 여자를 먹여 살렸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얼른 덧붙이기를 동네 사람들이 먹으라는지 알고 있지만 자신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조금도 없고 자기 직업은 창고 감독이라고 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가 말했다. 어딘가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여자에게 꼭 먹고 살 만큼만 돈을 대주고 있었다. 그는 손수 여자의 방세를 치렀고 그녀에게 식비로 하루에 20프랑씩 주었다. 방세 300프랑, 식비 600프랑, 이따금 스타킹도 한 켤레씩 사주고 그러다 보니 한 1000프랑 들었죠. 그런데도 마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고선 한다는 소리가 그걸로는 빠듯하고 내가 대주는 걸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왜 반나절만이라도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온갖 자잘한 비용 부담은 들 텐데 이달에는 옷도 한 벌 사줬고 하루에 20프랑씩 용돈도 주고 방세도 내주는데 넌 오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지. 넌 친구들에게 커피와 설탕을 내바치지만 돈은 내가 줘. 난 너한테 잘해주는데 넌 제대로 보답을 않고 있잖아. 그래도 그 여자는 일을 하지 않고 생활이 안 된다는 소리만 해대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에 어딘가 속임수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는 여자의 핸드백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했는데 여자가 그걸 어떻게 샀는지 해명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얼마 뒤 그는 여자의 방에서 증거물로서 전당표를 한 장 발견했고 그걸 보면 그녀가 팔찌 2개를 잡힌 것이 분명했다. 그때까지 그는 그 팔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그러나 먼저 그녀를 두들겨 패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그녀의 실상을 다 말해줬어요. 네가 바라는 건 오로지 네 그걸 가지고 재미 보는 거, 바로 그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메르소 씨? 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주는 행복을 부러워하는데 넌 그걸 몰라. 나중에 가서야 너가 누렸던 행복을 깨닫게 될 테니 두고 봐. 그는 무자비하게 여자를 두들겨 패줬다. 그전에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다. 손찌검을 해도 말하자면 부드럽게 했어요. 그러면 그녀는 약간 소리를 지르고 했지요. 나는 덧문을 닫았고 그러면 늘 그렇듯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였지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심각해요. 그런데 나로서는 그녀를 속 시원하게 혼내주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는 나에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움말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을 중단하고 그 얼음이 나는 램프의 심지를 조절했다.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거의 1리터나 되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관자놀이가 몹시 뜨거웠다. 내 담배가 떨어져서 나는 레몽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지막 전차들이 지나가며 이제는 아득하게 들리는 변두리의 소음들을 실어가고 있었다. 레몽이 말을 이었다. 이제 그에게 문제는 아직도 그녀와의 섹스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혼내주고 싶었다. 그는 우선 그녀를 호텔로 오게 해놓고 풍기 단속반을 부르다가 추문을 일으켜서 매춘부로 좀 찍히게 하려 했었다. 그 다음으로 그의 뒷골목 친구들과 상의해 봤지만 그들은 아무런 제안도 내놓지 못했다. 사실 레몽이 지적했듯이 뒷골목 세계에 몸담았다면 그래도 뭔가 다른 데가 있는 법이었다. 레몽이 그들에게 그 말을 하자 그들은 여자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그러나 그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참이었다. 그러나 먼저 나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그는 무언가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내가 볼 때 과연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았다. 그 여자를 혼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가 묻기에 나는 그건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여자를 혼내주고 싶어하는 그의 기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또 포도주를 조금 마셨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는 여자에게 그녀를 거듭 차버리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자가 후회하도록 만드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싶었다. 그런 다음에 여자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막 끝내려 할 때 여자의 낯짝에다 침을 뱉고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과연 그렇게 하면 여자에게는 징계가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레몽은 자신이 적절한 편지를 쓸 능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편지 내용을 작성하는 일 때문에 내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나에게 지금 당장 그 편지를 쓰는 건 귀찮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일어섰다. 그는 접시들과 먹다 남은 얼마 안 되는 식은 순대를 한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방수포 식탁보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이어서 그는 나이트 테이블 서랍에서 바둑판 무늬 종이 한 장과 노란 봉투와 붉은 나무로 된 작은 펜대와 보랏빛 잉크가 든 네모난 병을 꺼냈다. 그가 말하는 여자의 이름을 들어보니 무어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썼다. 약간 무턱대고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레몽의 마음에 들도록 힘썼다. 왜냐하면 레몽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하지 않을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머리를 끄덕거리며 듣고 있더니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청했다. 그는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난 너가 세상 물정에 밝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처음엔 그가 나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이제 너 진짜 친구야 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그 말이 놀랍게 들렸다. 그는 거듭 그 말을 했고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의 친구가 되는 건 내겐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그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편지를 봉했고 우리는 남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고는 잠시 서로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밖은 모든 것이 고요했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늦었군 하고 내가 말했다. 레몽의 생각도 그랬다. 그는 빨리 시간이 간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로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졸렸지만 일어서기가 힘들었다. 내가 피곤해 보였던지 레몽은 나에게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처음엔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자 그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당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일어서자 레몽은 나의 손을 꽉 잡고 악수하며 사나이들끼리는 언제나 뜻이 통한다고 말했다. 그의 집을 나선 뒤 나는 문을 닫고 어둠 속의 청계참에 잠시 서 있었다. 건물 안은 고요했고 계단통의 저 깊숙한 밑바닥으로부터 어서서하고 축축한 바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귓전에 나 자신의 맥박이 엉엉대며 뛰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나 셀라마노 영감방에서는 개가 나직이 끙끙거렸다.